안녕하십니까, 주동식입니다. 오늘은 그 87년 체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87년 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거두고 있는 성과 그리고 극복해야 할 한계가 모두 이 87년 체제의 본질로 수렴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제 87년 체제가 거둔 성과가 무엇인가 이 문제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과, 87년 체제가 거둔 성과로 먼저 정치적 민주화가 완성됐다는 것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절차적 민주화, 즉 법치를 말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 한반도 역사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성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왕조 시대에도 법률이라는 건 존재를 했습니다. 또 87년 체제 이전에도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 시스템은 잘 작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조 시대의 법률 그리고 87년 체제 이전의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엄격하게 말해서 사회적 계약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법치라는 것은 사실 이 겉으로 보면 이제 비슷비슷하고 법이라는 게 있으면 다 비슷해 보입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사회적 계약, 즉 대립하는 집단들끼리 투쟁을 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떤 점에서 양보해야 할 것인지 하는 대목에서 합의를 보고 타협한 그 결과물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 87년 체제야말로 그 전에 87년 체제 이전까지 그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던 권위주의 정치 세력과 그리고 거기에 반발하는 민중들이 서로 대립 투쟁한 끝에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도 비슷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1960년 4.19 의거라고 말하기도 하고 혁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이것 역시 민중들의 투쟁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었던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4.19의 경우에는 그 결과물인 정치체제가 완성된 형태로 이 지속성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계가 뚜렷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반면에 87년 체제는 대한민국, 아니 한반도 역사상 최초로 계급들끼리 투쟁하고 타협한 결과물로서 민주화와 법치를 시스템적으로 완성해내고 지속성을 갖게 만든 위대한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적 민주화, 즉 법치를 형식적이라고 하면서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힘을 가진 자들이 법 따위는 우습게 여기고 무시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중 가장 저열한 딴지가 대한민국의 법치는 자본가들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형식적 수단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이 좌파들의, 저는 좌파들의 이 낡아빠진 도구마입니다. 하지만 법치 또는 절차적 민주화는 당연히 형식입니다. 그 중요한 건 바로 그 형식이에요. 역사의 진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형식을 쟁취해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형식적 절차를 갖추기 위해서 인류가 수십 세기 동안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흘리면서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싸워왔는지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치와 현실 참여에는 그 형식이 바로 그 본질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형식을 갖추지 못한 나라, 가령 예를 들자면 이 우리나라 그 옛날에 과거 근대화 이전의 조선시대 이런 경우에 조선시대에도 물론 뛰어난 위대한 군주들은 있었습니다. 세종대왕 같은 분들이 계시죠. 이렇게 뛰어난 성군이 등장해가지고 백성들을 어루만지고 그 눈물을 닦아주고 한을 풀어주는 정치를 하면은 그게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의미가 없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본질적인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성군이 늙어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정신력이 약해지거나 하면은 그 성군 정치는 흔들립니다. 정치적으로는 말짱 도루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 위대한 군주의 업적이 억압적인 정치 체제를 유지해주는 명분으로 작용한다는 것, 악용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치,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를 쟁취해내는 일은 더는 어떤 것보다 우리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법치와 형식이 바로 민주주의의 본질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절차적 민주주의, 형식적 법치, 그리고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은 87년 체제의 완성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고 봐야 합니다. 이 혁명의 성과는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투명성이 높아지고 일상적인 수준의 부정부패도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공권력이 작동하는 방식도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지금 이제 40대 이하이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그 70년대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아마 이제 87년 체제 이전에 권위주의적인 그 포갑적인 정권 당시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실감을 못 하실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아무 죄도 없는 보통의 사람들이 파출소나 심지어는 동사무소를 찾아가는 일조차도 적지 않은 부담과 공포를 주는 그런 시대였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좀 간단히 말해서 파출소 언제든지 거기 근무하는 그 경찰관들에게 일부 평범한 시민이 얻어맞을 수 있고 폭행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공포스러운 장소였습니다. 동사무소 역시 흔히 급행료라고 부르는 뇌물을 줘야 일이 된다. 아주 사소한 일조차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꼭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공무원들은 그 당시에 기본적으로 평범한 시민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태도가 굉장히 위압적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공무원 사회 분위기를 아는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공무원들이 87년 체제의 성립을 보면서 엄청난 충격과 공포 그리고 기대를 가졌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공무원들도 자기 스스로 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절박성과 필연성을 이 87년 체제를 보면서 느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87년 체제 이후에 대한민국의 사회적 분위기는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요즘은 시민들이 지나치게 지나칠 정도로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이나 조심성이 없고 공공질서를 무시하고 좀 약간 구태스러운 표현이면 아주 방향무인한 태도가 보여가지고 좀 우려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런 이제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사회적 분위기가 물론 부작용도 있지만 이 87년 체제 성립 이후에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의 경제가 꾸준히 발전할 수 있었던 어떤 기본 조건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87년 체제의 한계에 대해서 좀 이제 짚어야 할 부분이 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민주주의가 여전히 87년 체제의 성립에도 불구하고 미흡하다고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자주 거론하시는 게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광범위하고 막강하다는 점을 들어서 우리 사회의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 아직 미완성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가 앞으로도 계속 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정치적 자유를 확대시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절차적 민주주의의 문제도 아니고 형식적 민주주의의 문제도 아닙니다. 오히려 경제적 자유화의 비완성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이해하는 게 정확합니다. 87년 체제가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반드시 달성해야 할 시대적 과제가 바로 경제적 민주화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 민주화 대신 경제 자유화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경제 자유화 대신 민주화라는 말로 많이 쓰이고 있죠. 예,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제 그 워딩이라고 보는데 경제적 자유화는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박정희 체제가 안고 있었던 두 가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였습니다. 역설적으로 이 경제적 자유화를 가장 두드러지게 달성한 정권이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5공화국은 사회 정책 측면에서 규제 해제를 지향했습니다. 야간 통행 금지의 해제와 중고등학교 교복 자유화,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씨름 등 스포츠 산업의 활성화, 컬러 텔레비전의 보급, 그리고 컬러 TV 방송 등을 실행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공산품과 농축산물 수입 자유화를 확대하여 1986년 수입 자유화율은 91.5%에 이릅니다. 외국 자본의 투자 비율도 점점 확대하여서 100%까지 허용하게 됩니다. 10대 대기업이 국민 총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79년에 33%에서 1989년에는 54%로 증가하고
30대 대기업의 재벌 계열 기업은 1976년에 126개였던 것이 1979년에 429개, 1989년에 513개로 늘어납니다. 농촌 인구도 50 시절에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변화가 보여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이 자본의 집적과 투자 확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다. 그걸 가능하게 한 힘이 바로 이 자본의 자유와 이 경제적 자유화였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이제 대기업이라는 게 얼마나 문제가 많고 나쁜 놈들인데 대기업의 증가, 대기업 영역이 확대되는 게 그게 나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부정적인 관점으로 반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의 증가와 영역의 확대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업무 프로세스가 세련되고 생산력이 고도화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공화국 당시 국민 총생산도 급속히 성장하여서 매년 평균 성장률이 10% 내외를 유지하게 되고 1인당 GNP가 1987년에 3,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뭐 그런 게 뭐 대단한 거냐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로서는 대단한 거였습니다. 87년 체제는 바로 이제 사실 이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이 50의 경제 정책의 기조를 한 걸음 더 진전시켜서 고도화해야 할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박정희식 경제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관치금융을 해소하고 공무원 집단이 틀어지고 있는 규제를 대폭 해제하면서 시장과 기업 활동의 자유를 강화하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이 중견기업에 대한 자본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경제 자유화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중견 중소기업에 대한 자본 투자는 87년 체제의 경제적 체질을 결정적으로 좌우하게 될 핵심 과제였습니다. 중견 중소기업의 자본 투자는 제조업 생산 현장의 선진화, 첨단화를 의미합니다. 이들 제조업 생산 현장에 대한 대규모 자본 투자를 통해서 이들 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할 만한 직장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질적 변화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어난 일은 뭐였느냐? 87년 체제의 성립을 주도한 좌경 학생운동과 반체제 세력은 이런 과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게 뭐 경제적인 이슈라는 것을 정치적 민주화에 종속된 과제로밖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편협한 경제개혁 시각을 대표하는 것이 이른바 경제민주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는 본질적으로 자본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본의 집중을 거부하며 집중된 자본을 분산하거나 통제해야 하고 심지어는 이제 그 경영권도 자본가가 아니라 사회적인 그 소유로 바꿔야 한다. 그런 입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대기업의 경우 이 87년 체제에서 그런 제약이 늘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돌파해낼 수 있는 규모의 경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견 중소기업의 경우에 이런 자본 투자 제약은 굉장히 심각한 한국 자본주의 재생산의 위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중소 중견기업, 특히 제조업 일자리는 국내 청년들이 기피하는 그런 일자리가 되었습니다. 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저도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만 실제로 중소 제조업, 중견기업, 제조업 가서 일해본 청년들이 도저히 자기는 그 일을 못하겠다. 차라리 그냥 일 안 하고 놀겠다. 그런 식의 발언을 많이 하더라고요. 결국 거기 자리를 누가 채우고 있느냐.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우게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천국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자본이 투자되지 않기 때문에 생산 설비가 낙후됩니다. 그리고 노동 조건이 위험하고 불결하고 어려워집니다. 힘들어진다는 거죠. 흔히 3D라고 그러죠. 그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 작업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70년대까지는 사실 우리나라 가난했기 때문에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작업장에서도 일할 만한 인력을, 청년 인력들을 충분히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80년대에 태어나고 90년대에 태어난 그래서 성장한 청년들이, 우리나라 청년들이 그런 곳에서 일을 하겠습니까?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본 투자가 없는 제조업 생산직 일자리는
87년 체제 이후에 한국 청년들이 일하기 힘든 그런 일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차라리 백수 그리고 편의점 알바 또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전전할지언정 중소 중견기업 생산 현장에는 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중소 중견기업이 생산하는 결과물 역시 부가가치가 굉장히 낮습니다. 부가가치가 낮으니까 노동자들에게 좋은 급여를 주거나 대우를 해주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현장에 가는 인력들은 굉장히 수준이 낮은 저기능을 가진 그런 인력들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능이 낮은 인력들이 일을 하는 그 생산 현장에서는 다시 저부가가치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생산 설비의 첨단화 고급화뿐만이 아니라 노동의 조직과 규율을 그리고 노하우를 고급화하기 위해서도 자본 투자는 굉장히 필수적인 이 전제 조건이거든요. 우리나라 중소 중견기업들을 보고 안철수 씨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의 수직 계열화 돼가지고 삼성동물원, 현대동물원 그렇게 비웃었죠. 하지만 그렇게 이게 이제 대기업에게 책임을 돌리는 그런 식의 발언인데 이런 대기업 우선도가 이렇게 높은 게 대기업에게 책임을 물을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이 중소 중견기업에 대규모 자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대기업에서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술, 마케팅, 영업 그리고 경영 등등의 실력을 쌓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중소 중견기업들 실력을 갖추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면 대기업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발생한 것인데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87년 당시 우리나라 기업 현장의 본질적인 요구가 경제 민주화가 아니라는 점은 87년 체제의 성립 당시 노동자 계급의 태도에서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87년 체제의 성립 과정에서 한마디로 그때 굉장히 치열했죠. 가두투쟁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때 대학생들 그리고 화이트 칼라 직장인들이 가두 시위에 쏟아져 나왔지만 블루칼라 노동자들 말해서 공장에서 일하는 이 노동자들의 참여는 극히 미미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 생산직 현장의 요구는 87년 체제의 특징인 정치적 민주화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오고 노조 조직 투쟁에 나서고 그런 것은 87년 체제가 완전히 성립한 이후 말 그대로 그 승부가 끝난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학생운동과 화이트 칼라들이 피땀 흘려 쟁취한 민주화의 성과에 무임승차, 기회적으로 편승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런 무임승차가 바로 이후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본질을 형성하게 됐다고 봐야 됩니다. 노동귀족이 성립한 것도 이런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노동계급의 이런 무임승차는 그렇지 않아도 대규모 자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산력이 상대적으로 퇴조하게 되는 중소 중견기업의 상황에 아주 심각한 악재로 작용하겠습니다. 기업가와 노동자 사이의 불신이 아주 극심해지고 기업가들은 노조의 경영권 위협에 대응할 특별한 방어수단을 갖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는 무엇이냐? 투자 축소하고 투자를 보류하고 해외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그것도 아니면 아예 그냥 사업을 포기하고 접어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의 87년 체제 이후에 경제적으로도 꾸준히 외형적으로 성장해 왔지만 그건 대기업이 주도하는 거고 그 구조적으로 어떤 자연적인 생태계 속에서 중소 중견기업에까지 파급화하지 않는 저는 그런 이중화된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성격상으로 외형적으로 양적으로 보면 확대 재생산이지만 질적으로 보면 지금 축소 재생산의 메커니즘 프로세스가 접어든 게 87년 체제의 한국 경제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게 이 문제가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의 이중화, 양극화 현상을 낳는 핵심 요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제왕적 대통령제가 정치적 민주화의 부족이 아니라 경제적 자유화의 부족에서 나온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정부가 막강한 자원 배분권을 갖고 시장과 기업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상황에서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경제적 권력을 갖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관료 임명권 그리고 공공기관 공기업 임명권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정치적 민주화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경제적 자유화의 부족에서 생긴 현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는 이제 87년 체제의 극복을 시대적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87년 체제가 바로 그 이전 세대인 박정희 시스템의 극복을 시대적 과제로 안은 것처럼 이제 대한민국은 87년 체제의 극복을 아주 절실한 지금 시대적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촛불 시위,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촛불 시위 아부하면서 촛불 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저는 촛불이 혁명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혁명과 정반대의 성격, 즉 역사적 진보와 사회적 발전을 가로막는 반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